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은 오늘 열린 첫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도 핵심 이슈였습니다. 또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이른바 윤심팔이를 하고 있다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요청 국민청원을 계기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 지역에 사흘째 야행성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 최고 15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경북 등 호우특보 발령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 한 번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은 카더라 수준의 정치 선동이라며 역풍을 경고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일방통행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가 10원 오른 9,870원, 노동계는 1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입장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시급 10,000원을 넘게 될지 관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가 조사 관건입니다. 네, 일요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정체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서울 등 중서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경남 함양에는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청주 등 충청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극한 호우와 함께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도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경남 함양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비구름의 앞자리에서 군데군데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경남 함양 지역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전북 내륙과 충북 영동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과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 지역의 호우주의보가 함양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내륙으로도 대부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현재 비 상황부터 레이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제 기상 정보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해상에서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졌고 이 비구름이 오늘 밤사이 내륙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급 돌풍을 동반한 강한 저기압인데요. 현재 그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경기와 충청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지역에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격적인 비구름이 정체전선을 동반한 채 오늘 밤사이 충청과 경기 남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비구름이 조금 더 북상을 한다면 서울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홍수특보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에 주의보를 예보한 상황인데요. 하천 주변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홍수 통제소 화면입니다. 현재 분홍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수위가 상승한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서도 현재 하천 수위가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 여암교 부근 그리고 미호천 부근에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조금 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구만교, 삽교천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옥천군에도 보청천 부근을 중심으로 현재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밤사이 강한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이 되면은 홍수주의보 수준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하천 주변 출입을 되도록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강한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조금 더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정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아까 그 레이더 화면 봤을 때도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충청 지역, 뭐 경북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예상되는 비의 양 지금 얼마나 되나요? 네, 일단 서울 등 수도권으로는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1시간에 집중되는 강우량인데요.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40mm, 그리고 충청과 영남 많은 것은 최고 6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다시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경북 지방의 경우는 하천, 범람과 침수 등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밤사이 하천 주변 출입을 되도록 자제하시고 안전한 대피 장소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전국적으로 강하게 내리다가 내일 오후부터 약해져서 저녁에는 잦아들겠습니다. 이후 정체전선은 주 후반까지 남해상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또다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은 사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산사태 징후가 발견된다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맛비로 수위가 올라가면서 충주댐이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충주댐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1,1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초당 1,500톤입니다. 충주댐 수문 개방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경북 경산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여성이 수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북에서도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농수로입니다. 새벽 5시 10분쯤 농수로 옆 도로를 따라 배송 일을 하던 4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바퀴가 빠져 확인하려고 내렸다 실족하면서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사고 장소 주변을 보면 다리 위에 있는 풀까지 휩쓸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도로 위까지 물이 차서 흘렀던 거로 추정됩니다. 경산 일대에는 전날부터 150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양동이를 들어볼 정도로 와버렸어.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제일 많이 왔어. 내 일반 주택인데 그 스레트 집인데 소리가 엄청 났었어. 빗소리가. 소방과 경찰은 수로 끝에 있는 저수지까지 1.7km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뒤로 하천으로 빠지는 사고 지점에서 문천집 상류 방면으로 경찰이 추적하고 있고 저희 소방은 하류 방면으로. 동서로 긴 띠 모양의 장마전선은 전북 지역 논밭에도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바닥에는 진흙탕이 가득하고 빨갛게 익은 열매도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딸기 농장도 쑥대밭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차가지고 어떻게 엄두가 안 나갖고 이 이불을 내가 얼른 올려놨지요. 무거우면은 이것이 내란지니까 올려놓고 전기를 다 내렸어요. 무서워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 탓에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분간 집중호우가 반복될 거로 예보된 만큼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외출을 삼가는 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가산교차로에 물이 차올라 차 여러 대가 잠겼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한 뒤 물에 잠긴 차 넉 대를 수색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른 새벽 쏟아진 비에 급격히 물이 차오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국가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던 서울 한양도성 성곽 일부가 무너지는 등 집중호우로 문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과 뒤엉킨 돌들이 비탈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속된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진 서울 한양도성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침에 일찍 마을 분들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7시쯤에 제보를 했습니다. 견고했던 성벽의 형체를 잃은 구간만 30m가량. 서울시는 곧장 일대 보행로 출입을 막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무너진 구간에 대해서 이제 방수포를 덮고요. 무너진 돌들이 저 밑으로 굴지 모르니까 밑부분으로 돼가지고 그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회 데크를 설치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600여 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양도성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뽑혀 예비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 전문가들은 자연적 이유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심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 내다보고 있지만 지자체 관계자들뿐 아니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직접 피해 현장을 찾으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국가유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가운데 하나인 충남 공주 공산성의 탐방로가 무너지는가 하면 700년가량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천연기념물 경북 안동 용계리의 은행나무 가지도 부러졌습니다. 국가유산 풍수해가 매년 늘고 있는 데다 갈수록 장맛비 양상이 국지성 폭우로 바뀌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이 이제는 철회돼야 한다며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더는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다시 한번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만큼 전자결제 방식으로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이 이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다는 겁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한 내에 특별검사 미임명 시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15번째이자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 만큼 재표결 시점과 결과를 둘러싸고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특검 구성을 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최상병 일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한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9명을 도왔다고 말한 녹취 파일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이른바 골프 모임 단톡방을 공익신고하겠다고 밝힌 변호사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제출받았습니다. 공범 이 씨는 지난해 8월 A씨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 사표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진급을 도와주려 했다는 언급도 나왔는데 A씨가 VIP 쪽에서 지켜주려 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그렇다, 그런데 언론에서 문제를 너무 부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한 후보는 대통령실과 김 여사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이 없었다며 반격에 나섰고 경쟁 후보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사과만 했다면 참패는 면했을 거라며 문자무시 논란의 당사자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100% 책임이라고 느끼시면 당연히 이것은 나의 불찰이다. 딱 멋지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한 후보는 당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실제 사과할 뜻은 없었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사 구분 필요성도 재차 거론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김 여사 문자에는 답하지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사과할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원희룡 후보는 당 선관위 자제 요청을 명분으로 문자 논란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민생 정치를 고리로 한 후보의 짧은 정치 경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선거를 총괄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생과 물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다른 각도로 총선 참패론을 부각한 겁니다. 바닥 민심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총선을 총괄 책임진 지휘자로서 우리 서민들의 물가 문제 이거 어떻게 진단하시고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혹시 있으시다면. 한 후보는 오히려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한 일이 뭐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세 분 왜 지원 유세는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원 유세 전국에 다닐 때 왜 세 분은 지원 유세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선거운동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때 저한테 금리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삼겹살 같이 먹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강남 같은 데 공천 줬으면요. 제가 정말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이른바 윤심파리, 개파 정치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나 후보는 특히 상윤을 자처하며 뒤늦게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를 향해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 왜 나왔습니까? 윤심을 지금 계속 파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를 건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네, 됐습니다. 모든 개파를 다 환영합니다. 자, 모든 개파를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마주선 TV 토론회는 2시간 내내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대선 잠룡급 후보들이 제살 깎기식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내일 부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의 장외 공방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27.8% 인상한 1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쪽이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좁혀갈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예상대로 시간당 9,860원 동결이었습니다. 경영 악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나빠진 상황에서 인건비를 더 올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취약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작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는데 구분 적용마저 부결되었으니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정반대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올해보다 27.8% 올린 12,600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물가 때문에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대폭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지표는 또다시 악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양측은 회의 중에 1차 수정안으로 경영계는 올해보다 10원 인상을,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보다는 1,400원 적은 11,200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 이상만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해는 2018년으로 16% 넘게 올렸고 가장 적게 오른 것은 2021년으로 인상폭이 1.5%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양측 제시한 차액은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양측은 앞으로 이어질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좁혀갈 예정이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실질적인 마지노선도 다음 주로 다가와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달 서울 외식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 기준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냉면과 김밥 등 5개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은 5월 3,423원에서 지난달 3,462원으로 39원, 짜장면은 7,223원에서 7,308원으로 85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비빔밥은 1,885원으로, 냉면은 11,923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음성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방 통행로 진입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소리가, 또 역주행 당시에는 경적 소리 없이 고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운전자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검증할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인 타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경찰은 3차 수사 브리핑에서 안에 담긴 구체적인 음성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역주행 당시 하는 소리가 들어있을 뿐이라며 경적 소리도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 대화는 있지만 사적인 대화로 사고 원인을 유추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자택으로 향하던 차량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안내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좌회전을 해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자주 다녔지만 진입이 금지된 도로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게 차 씨가 경찰에 내놓은 해명입니다. 경찰은 차 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발진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역주행로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속도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차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내버스 기사인 차 씨가 버스 브레이크와 비슷한 모양인 사고 차량의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감정 결과가 필요한 상황. 경찰은 내일 차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진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후보들은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자꾸 궤도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후보님께서 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이만큼이니까 문자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다.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윤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셨으면 김건희 여사님과 당무 관련해가지고 텔레로 논의하실 겁니까? 원희동 후보께서 7월 7일 날 JTBC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밝히겠다라고 육성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아니면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여사의 문자는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사과의 뜻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사가 직접 그런 문자를 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 내용이 이러한데 우리가 다시 논의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적인 연락에 대해서 답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TV 토론이었는데 역시 문자 논란이 주된 이슈였습니다. 일단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사과했어야 한다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했단 말이죠.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는 문자 관련해서 이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네, 말을 지금 최대한 아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한동훈 후보 말대로 용산 대통령실은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 입장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현실화시키려면 두 단계가 필요했던 거죠. 첫 번째는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요구를 의결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절차, 이견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위 차원에서 이걸 의결한다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하고 실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과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한동훈 후보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공방을 했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조금 의외였어요. 오늘 토론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는 관련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그 이후로 당 선관위가 자제하라고 했다. 근데 그 이유를 댔었는데 그러면서 정책 이슈로 말을 돌렸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이다. 네. 이런 이제 평가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어쨌든 날선 검증의 목소리를 이제 가장 소리 높여 내왔던 게 원희룡 후보였고 또 추격하는 입장에서 오늘 TV 토론에서도 원희룡 후보의 이제 그런 방식의 검증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었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네. 물론 당 선관위 우려, 비대위의 우려를 수용했다고 하나 토론 직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 문자 논란의 배우로까지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토론 초반에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7월 7일 날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에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 근데 그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뉴스를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역공을 하고 나와서 그 쟁점을 좀 피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토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기존에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태도하고 오늘 TV 토론의 태도하고 좀 잘 안 맞아서 발뺌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경원 후보한테 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오늘 원희룡 후보의 토론이 좀 초점을 못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오늘 누가 제일 토론을 잘했다고 보세요? 먼저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누가 제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좀 토론의 뭐 스탠스랄까요? 이게 가장 흐트러진 후보는 원희룡 후보였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1대3의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예. 그 세 분의 선수를 합치면 13선이에요. 한동훈 후보는 0선이고 그러니까 0선 대 13선의 그 어쨌든 이 무게로 비교해 봤을 때 나름 선방했다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소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들의 민심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당원 선거인단을 얘기하는 거죠. 84만 명에 달하는. 이분들의 생각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이게 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선택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차별화 또는 이제 이 균형, 견제, 그러니까 그 당정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선명성을 내세운 원희룡 후보가 조금 앞서 있고 탄핵 저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차별화, 견제 이런 데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데요. 이 원희룡 후보는 너무 윤심을 그러니까 공략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금 그 토론 내용이 단조로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는 저와 대통령의 목표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목표라는 게 이제 하나는 국정운영 성공이고 또 하나는 정권 재창출이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당원 민심을 제대로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렇게 좀 밋밋하게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를 공략하다 보면 이게 아무 효과도 두 가지 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선방했다고 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원희룡 후보, 나머지 또 두 후보가 그 뒤에 자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굳이 1등을 꼽으라면 한동훈 후보를 꼽은 뭐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TV 토론 오늘 포함해서 6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라디오 포함해서 이제 5번의 이제 방송 토론이 남았고 또 지역 그 합동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공방이 계속 이어질까요? 문자 공방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일정하게는 진실 게임 그 양상을 띠고 있는 데다가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문자를 보낸 것 그리고 그 문자가 지금 이 전당대회 상황에서 공개된 것이 일종의 당무 개입이거나 일종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확대돼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과 의사가 없다는 건 명백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문자에 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 입장을 바꿀 뜻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논란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저는 후보들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전당대회가 총선 참패 이후에 치러지는데 이렇게 무너진 여당을 어떻게 재건해서 보수를 어떻게 재건해서 다시 수권 능력을 갖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 건가에 관한 그런 비전이나 정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당대회에서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공방 또 이번 문자로 불거진 뭐 논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누가 이기든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오늘도 보면 제가 좀 그 후보들 간에 다소는 좀 어떻게 보면 말싸움 수준의 그런 공방이 있었다고 보는 게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동훈 후보는 왜 세 사람한테 그 세 분은 직원 유세를 안 다녔냐. 세 사람은 뭐 우리는 지역에 선거하느라고 바빴다. 권한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그 책임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 공동 선관위 원장이었죠? 한동훈 한동훈 후보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패배에 책임이 100%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굳이 그런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고 다른 후보들도 본인 지역에서 선거를 한 것이 어쨌든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에 그 책임을 면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의 말싸움 수준은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여사가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상당히 이제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서로 이제 공격의 포인트를 삼고 있는데요. 어제 그래서 이제 메시지 전문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메시지 전문 공개됐어요. 이게 사과 의향이 있었던 걸로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가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 공개된 거를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그러니까 사과도 사과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이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이것을 중지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문자를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출범할 때가 12월 말이었어요.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되게 이제 포괄적인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있다. 조건부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을 좀 그러니까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문자에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 출범하고 나서 그 윤한 갈등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자라고 하신 말씀이 1월 15일자 네, 15일자 15일자 보낸 겁니다. 1월 15일자 한번 주시면 제일 처음에 역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드러내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말인데 그 뒤에 이제 그 1차 윤한 갈등이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당직 인선이라든지 또 비대위 인선이라든지 공관위원장 인선 이런 것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그 일방적으로 해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폭발한 게 이제 그 1월 15일 문자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갈등이 커지니까 이거를 중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과 얘기도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쭉 보면 나중에 동지라는 얘기도 나오죠. 여기서 동지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윤 대통령의 관계를 동지로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1일 날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사퇴 요구가 터져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사퇴 요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소문도 쫙 났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윤 대통령 내지는 그 주변에서 사퇴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그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뭐 전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그 위원장 간의 불화를 그러니까 중재하고 조정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문자를 5개나 보낸 거예요. 이 해석은 좀 굉장히 신선한 해석인데 굉장히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 가방과 관련해서 사과를 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를 문자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읽으려고 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 문자를 계속 보낸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근데 본인이 문제의 당사자인데 본인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한다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사과의 의사가 분명했다면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의를 받을 이유도 허락을 받을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보고 저 문자를 보낸 날들이 각각 다른데 각각 다른 날에 문자를 모아놓고 보면 맥락은 사과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각각의 날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제외하고서 저 문자만 가지고서 그걸 판단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이 있죠. 그 지난 1월에 저 문자를 보냈을 당시에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월 15일과 1월 19일은 김 여사가 이제 문자를 보낸 날이고 그 사이에 1월 17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었죠.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 여사 관련해서 사과의 필요성 언급했죠. 마리 앙토네트 그 얘기가 바로 27일 날 나왔었고 18일 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멘트입니다. 그때 우리 많이 뉴스를 했었고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문자를 보면 지금 많이 축약돼서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아주 세세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표현들까지 등장을 하는데 저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 아닐지라도 여당의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의 부인이 당사자가 본인이 당사자인 문제에 대해서 저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또 다른 단독 보도에 의해서 알려진 걸 보면 1월 19일 날 그러니까 가장 알려진 문자를 보냈다고 확인된 날 김건희 여사가 주변의 지인들한테 보수 논객의 주장을
옮겨서 전달한 내용을 보면 네. 사과하면 들깨처럼 물어뜯을 거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주변에 보수 논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그걸 것을 그대로 전달한 누구한테 전달? 주변인들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에 의해서 의원들 단톡방에까지 당시에 다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좀 앞뒤가 맞지가 않는 일단 거죠. 전해 들으신 내용이고. 보도입니다, 그게.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자의 맥락을 쭉 보시면 천천히 문자를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무 개입이라든지 국정 개입 의사가 전혀 없고 김건희 여사의 관심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불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안 하면서도 계속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당무 개입,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을 아끼잖아요. 그래서 이 불화를 풀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그러면 저 문자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냐? 그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그 한동훈 여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를테면 레드라인이었던 거죠. 윤 대통령한테. 근데 이거를 건드린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화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오죠. 그럼 이걸 사과를 어떻게 받습니까? 윤 대통령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사과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본인의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 이 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를 놓고서 인간적인 이해를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 오래된 형 동생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껴서 그걸 인간적으로 중재하려고 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영부인이 논란이 된 문제를 가지고서 충돌하고 있는 게 오래된 형 동생 사이에 당사자가 껴서 중재를 해야 될 문제입니까? 저런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이에요.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공식 절차를 통해서 사과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박 의원님은 왜 한동훈 후보가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왜 답장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누차례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대통령실과 굉장히 가까웠던 의원들이 했던 발언을 지금 다시 돌이켜서 추적을 해보면 절대로 사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가 분명했고 1월 15일 날 첫 문자를 발신을 했는데 21일 날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만둬라. 경로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맥락이. 때문에 저런 어쨌든 대통령 부인의 이 메시지가 진짜 사과의 의사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느꼈다라는 게 이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 다만 제가 의문이 좀 그거예요. 확인이 안 되지만 주변의 비대위원들이나 뭐 예를 들면 원내대표 이런 분들하고 전혀 그거를 공유를 안 했다. 물론 공유하면 그게 또 밖으로 퍼져가지고 말이 말을 낳을 수 있을 그 우려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최소한의 그 당내 인사들하고는 이런 게 왔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는 중에 한번 우리 또 발언들 내용을 한번 듣고 오겠는데 친한계하고 이제 친윤계 갈등도 지금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사과 의지를 두고 각자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선대본부장이었으면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면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작용 없이 여사의 사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을 것 같고 직접 상의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셨는지. 선거에 이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근데 100번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게 했다면 저는 한 20석 이상은 더 지금 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1월 20일경에 대통령실의 참모진들도 지인들에게 사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이용 의원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 100몇 명이 있는 단톡방, 전태 단톡방에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또 1월 20일 이철규 의원께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야기한 사람을 뭐라고 해야지 교통사고 당한 사람한테 왜 집에 안 있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따져 물으면 네. 수긍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전체적인 그 당시에 여러 움직임이나 전후 맥락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 문자가 왔을 당시에 그때 상황 설명 그리고 만약에 저 문자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고 또 진정 어린 사과를 했으면은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서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다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앞으로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구도가 이 문자 파문 때문에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판세를 그러니까 잠깐 그 점검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당원 선거인단에서는 저는 그 격차는 상당히 줄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대 나머지 세 사람 후보의 어떤 그러니까 그 비중이 한 5대5 정도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20%,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20%에서 또 여기서도 이제 비슷합니다. 한동훈 후보하고 나머지 세 후보하고. 그럼 결선에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결선 갈 가능성이 반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문자 공방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나 또 그 민주당이나 여기 이제 심지어 우리 그 박 의원님이나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각도를 달리해서 너무 사과 측면에서 보니까 진실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재와 사과를 같이 얘기한 것이고 또 이 사과가 현실화되려면 비대위 차원에서 의결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실하고 실무 협의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건데 한동훈 후보가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했냐? 그건 이제 그 용산과 윤 대통령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한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러니까 당무 개입 국정농단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진솔한 마음을 한동훈 그 당시 위원장한테 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결선 투표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당대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역풍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저걸 공개한 아마도 이제 뭐 이른바 한동훈 그 후보에 반대하는 측에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무적으로 좀 이해가 떨어지는 게 김건희 여사 이름 세 글자가 등장하는 순간에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누르기 위해서 저걸 공개했다? 약간 자해적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대표의 최대의 임무다. 그건 아마 지난 전당대회 때의 구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쳐져 있던 김기현 후보를 끌어올려가지고 당대표를 사실 만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총선 참패 뒤에요. 때문에 여당이 어떻게 혁신해서 그 차기 대선에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할까? 즉 이재명의 대항마는 누구냐? 이 대항마 고르기 게임이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어대한이라는 그 어쨌든 구도가 등장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재명에 대결할 수 있는 대항마. 다른 분들은 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하다가 당대회까지 개입을 해? 이제 이런 어떤 여론이 그 지지층 사이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결선 투표 안 갈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차 지금 미국 방문 중이죠.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 할 텐데 어쨌든 예상된 수순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는데 좀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7월 19일이 최상병 일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7월 19일을 겨냥해서 모든 그 정치 공세 일정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거부권 행사할 거면 미리 하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만약에 결선 안 간다면 선출이 되는데 새 대표한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그 전에 가능하면 국회 재표결까지 마무리하자. 저는 이제 이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결론이 나기 전에 그리고 최상병 일주기도 피해서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지금 대통령실이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네. 그걸 다시 국회에 언제쯤 제표를 올릴 건지는 이제 국회에 관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 그래서 그걸 제의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국내에 없는 상황에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예. 순간을 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고요. 결국 이 거부권 정치가 계속되고 이 최혜병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다시 외면하는 거죠. 급기야 이제 여당 내에서도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이 수정안이긴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네. 3자가 임명한 특검을 수용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최혜병 일주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일주기가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사단장을 또 기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여전히 대통령의 경로와 맞닿아 있는 그런 수사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거죠. 이게 또 한 번 저는 민심에 큰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물론 예. 재의결을 올려도 지금 여당 내의 기류로 봤을 때 뭐 재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특검법은 다시 상정이 될 거고 예. 만약 한동훈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3자 임명 특검을 얘기해 놨는데 예. 그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할 거냐. 여당이 또 다른 실험대에 서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서 재표결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이게 국회에 넘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장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걸 다시 재표결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어쨌든 그 시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로 선택을 할까요, 민주당은? 네, 지금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일정 잡아놓은 게 7월 19일하고 7월 26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7월 19, 7월 26일, 그러니까 요 주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그 최대한 그 정치 공세를 끌어올릴 거라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래서 예. 저는 그 시기 어디쯤에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23일 날 결론이 나면 괜찮은데 만약 28일 결론이 난다 결선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최상병 특검법 협상 권한을 받게 되는 그 거죠. 말씀은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동훈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걸 가정하는 그런 상황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새로운 그 당 지도부에서 이번 특검법이 아닌 새로운 특검법에 대한 여야 협상 저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 공수처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 거냐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추진이 그러니까 네. 여야 협상이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 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재표결할 때 가능성이 더 높다고 계산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3자 임명 특검을 그럼 수용할 거냐? 네. 민주당도 그걸 우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으로는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최혜병 특검법은 대한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에 2명을 민주당이 골라서 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법안을 비추어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그게 대한변협이 됐든 아니면 뭐 대법원이 됐든 3자 특검과 그렇게 거리가 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된 사람이 그 제안을 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일단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을 최종적으로 제의까지 본 뒤에 예.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만약 민주당이 그걸 수용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당론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예. 이제 그런 과제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걸림돌이 되는 거는 이제 여당이 과연 그걸 당론으로 채택할까, 대통령실이 그걸 수용할까
이런 점들이 아직은 미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그 이유로 든 것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특검법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이 또 한 차례 중부지방으로 유입되면서 저녁부터 수도권과 충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엔 강원과 경북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정체전선이 서서히 남하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호남과 경남에도 세찬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강한 장맛비의 원인은 2, 3일에 한 번꼴로 한반도를 통과하는 저기압입니다. 중국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원리인지 김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국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9일부터 강한 장맛비의 원인은 저기압이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계속해서 저기압이 발달해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제주도 부근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상층의 기압골과 함께 건조역이 주기적으로 남하를 하면서 중국 쪽에서부터 저기압이 발생해서 저기압이 지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동쪽으로 빠지면 그 자리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차지해 정체전선을 강하게 발달시키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열흘가량의 장마 기간 동안 저기압이 5차례, 2, 3일에 한 번꼴로 지나갔습니다. 중위도권에서는 북쪽의 찬 공기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약화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불어올 때 이 중국 내륙 쪽 또는 중국 남부 쪽을 중심으로 한난의 경계에서 굉장히 강한 저기압들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비되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섞이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 위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며 상승기류, 즉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한반도로 유입됩니다. 장마철 잦은 저기압 통과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건 아니고요. 2022년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장마로 기록됐던 해인데 그 당시에도 6월 말 7월 집중호우는 이런 이동성 저기압에 큰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는 아닌데 2020년처럼 이렇게 꾸준히 또 저기압이 계속 발달해 와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기압의 발달 추세가 장마가 끝나도 여름 내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장마철 산사태는 예측하기 힘든 만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피해조차 복구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실태 조사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높이 150m 산비탈에서 바위와 흙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정선군의 한 도로 피암 터널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당시 산사태는 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가봤습니다. 터널이 있던 자리입니다. 20여 미터 구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곳곳엔 집채만한 바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비탈면에서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철망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래쪽에서는 중장비가 떨어진 바위와 흙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낙석 양이 13,000톤에 이르는 데다 경사가 심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년 가까이 도로가 통제되면서 먼 길로 돌아다니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복구도 안 됐지만 하는 중인데 하더라도 또 무너질까 봐 또 걱정이죠. 그리고 가까운 길 놔두고 멀리 돌아다니다 아주 불편하죠. 전국 산사태 취약 지역은 2만여 곳. 문제는 인명피해가 난 산사태 대부분이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산을 깎아 도로를 뚫고 건물을 지으면 산사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별로 관리가 제각각이다 보니 피해 예방 대책은 허술합니다. 사람이 건드린 거는 산사태가 80~90% 나는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고려할 수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관할이 아니거든요. 태양광이면 산자부, 주택이면 주택과 바뀌어버려요. 소관부서가. 지난해 장마철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26명. 전문가들은 산사태 우려 지역을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고 행정당국과 주민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주민께서는 기관으로 오셔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을 했는데 정작 전공의들은 어떤 제안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등 전공의들을 향한 회유책을 내놓은 정부. 길어진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 의료를 또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이제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당근을 내준 정부가 이번에는 고삐를 틀어주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공문을 받은 병원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복귀 여부를 일일이 물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직 시점 등 예민한 문제를 병원에 떠넘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무자비하게 진행했던 행정처분 같은 걸 취소든 철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돌아갈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일부 전공의들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변화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칫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다 쓰고도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장소인 하와이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여 개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만여 명을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등 6만여 미군이 잠들어 있는 미 태평양 국립묘지.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이곳을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6.25 전쟁 참전 용사 6명을 만나 헌신과 용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전에 부상에 또 참전하셔서 두 번이나 참전하셨어요.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하와이 동포사회 주요 인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0여 명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주 이민의 출발점인 하와이 동포들이 120여 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미 간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신 덕분에 오늘 현재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하와이 방문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둘째 날도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하와이 방문을 마치고 이번 순방의 핵심 일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10여 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정도와 정상회담이 예상된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진전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회담에서 최근 북러 조약 체결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동북아 정세를 놓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이 필리핀과 외교 국방 회담을 갖고 서로 병력을 파견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 일본은 자위대의 해양 활동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군함과 해경선을 동원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하고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선박을 계속 진입시키는 등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보 이해 관계가 일치합니다. 이에 두 나라는 서로 파병을 원활하게 하는 상호 접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한 것은 호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이로써 상대국에서 열리는 합동훈련, 재난구호훈련 참여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東シナ海、南シナ海情勢につきましては、力または威圧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への強い反対を表明をいたしました。 특히 일본은 참관만 했던 미국, 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에도 정식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위대의 해상 활동 반경도 한층 넓혀 나갈 것으로 보여 작전 능력도 높일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亚太地区不需要军事集团，更不需要挑动阵营对抗、鼓动新冷战的小圈子。 중국과의 극심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인도는 또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인도양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장맛비 관련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기상청이 밤 10시 반을 기해서 충남 보령, 홍성, 서천, 청양, 그리고 경북 경산, 청도, 그리고 전북 군산에
호우 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시간당 45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 시간당 60mm까지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수준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 측이 침묵을 깨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가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지난 5월 정식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체를 알릴 때가 됐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우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사님한테 직접 말한 바도 없고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는 거고요. 통일TV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전달한 날로부터 거의 10개월 정도 있다가 한 거기 때문에 시간상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의 사생활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만 제공한 것이라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 일부 청탁은 비서를 통하긴 했지만 비서가 김 여사와 직접 의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품 가방뿐 아니라 고가의 양주 등 다른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당연히 모르셨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준 액체류를 갖다가 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지를 못해요. 그거는 그냥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 대통령 내분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최 목사의 요청은 직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 수준이었다며 알선수재 등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관련 증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서면이나 소환, 방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가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의원은 공적 만남이나 행사 자리가 아니고 수수 장소가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차량의 운전자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흰색 경차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사고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얼마나 빠르게 충돌했는지 경차에서는 바퀴가 빠졌을 정도입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30m를 더 역주행해 또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도로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본 건데 그때 차량이 3대 있었는데 2대는 앞범퍼가 다 뜯겨져가지고 피해 차량 탑승자 3명은 가슴과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몬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의 진술일 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시청역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 DJ인 20대 여성 안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생겼지만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안 씨는 과속까지 하며 질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합의는 했지만 이미 숨진 피해자는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켰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1차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번호판을 찍게 하는 등 도주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안 씨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느냐, 한 번만 봐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하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꾸짖고 징역 10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번에 걸쳐 반성문도 내고 피해자 유가족과도 합의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대신 자수한 매니저도 함께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충남 당진시 수청동에서 초등학생 10명과 교사 2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보건당국 조사에서 체험학습으로 사설 물놀이장에 방문했고 외부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먹은 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소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고 복통과 발열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야토병 1차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최종 확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토병은 야토병균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1급 법정 감염병인데요. 야생 토끼를 비롯한 야생 설치류에게 물리거나 접촉했을 때 혹은 균을 가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됩니다. 또 동물을 흡혈한 진드기나 모기 등을 통해 균이 옮기도 합니다. 국내에선 1996년 경북 포항에서 야생 토끼를 상처난 손으로 요리해서 먹은 40대 남성이 감염되기도 했는데요. 2006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는 확진 사례가 없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선 연간 50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평균 200건 이상이 발생하고 또 유럽이나 일본 등 각국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토병에 감염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발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물린 곳에 궤양이 발생하거나 부종, 오한, 두통과 기침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파력은 없어서 균이 확산할 가능성은 적지만 폐렴이나 혈액매개로 감염되면 최고 60%의 높은 치사율을 보입니다. 다만 조기에 항생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은 1% 미만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질병청은 야토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야외 활동을 할 때 곤충 기피제를 발라 물리지 않도록 하고 또 상처가 난 손으로 동물을 만지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 키우는 토끼나 햄스터 등이 이상 행동을 보이면 즉시 수의사와 상담하고 또 진드기가 많은 곳에서 음식을 조리할 땐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을 심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잡한 청원 사유를 핑계로 청문회를 연다면 역풍이 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함께하는 두 번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이번에도 팽팽한 기싸움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경호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발언을 중지합니다. 왜 중지합니까? 국회법
145조 2항은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안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안으로 현재 13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쟁 위기 조장 등을 탄핵 사유로 내걸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관련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19일에 이어 26일에도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최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까지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이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오는 20일까지인 청원 동의가 종료된 뒤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검토하려던 민주당이 논의에 속도를 낸 이유로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꼽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을 후순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로 시선을 돌려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전략인 셈인데 조국 혁신당 역시 검사 탄핵엔 신중론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얼마 전에 그 문자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되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다는데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으로 정치 선동을 위한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조잡한 청원 사유를 핑계로 탄핵 제도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면서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과 역풍은 물론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까지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검사 탄핵에 이어 민주당이 탄핵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안이 의결된 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제2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특검법보다 위헌적인 요소가 가중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가 의결된 직후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거듭된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헌성을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법무부는 9장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임명간주 규정 등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되고 특별검사에겐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실시간 언론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데다 76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거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특검 수사에 방해나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조항도 지나치게 문헌이 모호하다고 봤습니다.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거나 단순히 행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을 위법으로 몰아가면서 탄핵이나 해임 건의 등 정치 공세에 악용할 거라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또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위헌적 법률을 막기 위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기상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우 경보가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밤 10시 50분을 기해서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공주, 예산, 부여, 태안 등 충남 8곳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보령과 홍성, 서천, 청양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현재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45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 침수 사고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모레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보고를 받습니다. 행안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청장 등을 불러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여야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여야는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 무혐의 처리된 걸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거라며 반발했고 여당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라며 맞섰습니다. 여권의 이탈표 규모가 관심인 재의결 시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 담긴 최상병 특검법이 2형 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자결제로 되돌아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집권 기반인 보수 세력까지 포함해 모든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며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2번째 거부권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 캥기고 두려운 것입니까?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지만 표결 시점은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리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특검 수사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야 합의나 최소한의 이탈표를 끌어낼 만한 수정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해석됩니다. 당내에선 수정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될 경우 협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그러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특검법은 위헌이고 정쟁용이라는 대통령실 주장과 발을 맞추며 내부 이탈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특검보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특검법은 애초에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으로는 볼 수 없는 독소 조항만이 가득합니다. 야권은 오는 19일 고 최상병 1주기까지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역시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실제 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없는 제왕적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오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전 대표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캠프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검찰로 넘긴 지 8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벽부터 대기하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일찍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로 넘긴 지 8개월 만에 첫 소환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시세가 높아지도록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동원해 500여 차례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대표 등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배 대표와 시세 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 2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 협의체 총괄대표도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 시세 조종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 배임 의혹 등 모두 4건의 카카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빼돌려 해고된 직원이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NC소프트가 대만 국적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회사에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NC에 입사한 A씨는 이용 제한이 걸린 계정에서 게임 화폐인 다이아 3천만 개를 빼돌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직 2인자에 해당하는 차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르면 내일 이 변호사를 차기 차장으로 제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검사로 입직한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친 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 3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9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SNS 대화방에서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바람을 잡으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수수료까지 받아챙겼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고급 호텔로 외제차가 들어오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A씨 등은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이 홍보 영상을 보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SNS 대화방에 이들을 모아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총책인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유명 증권사 출신 행세를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133명에게 2천만 원에서 10억 원 넘게 모두 9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개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짜였고 실제 코인 거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당 중 일부는 A씨 덕에 수익이 난 것처럼 SNS 대화방에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고급 차량을 선물한 것처럼 사진을 보내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또 가짜 수익 그래프를 이용해 있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수수료라며 피해자들에게 또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수익을 현금으로 찾을 수 없다고 항의하자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척 있지도 않은 거래소 운영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포함한 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외제차 2대를 압수하고 부동산 등 36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도 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투자 전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집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이자를 최대 1%까지 더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이른바 1,000원 주택. 7년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한 달에 3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집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시가 보유하거나 사들인 매입 임대와 신혼부부가 구해온 전셋집을 시가 계약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76만 원인 민간 주택에 비해 4%에 불과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입니다. 연간 1,000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 수준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자녀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 다 차등 전략에 의해서 출생을 좀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이자도 지원합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덧붙여 최대 1%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4에서 5%, 정부 지원이 최대 3.3%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2배 이상 저렴해지는 셈입니다. 자녀를 1명 출산하면 0.8%, 2명 이상 출산하면 1%를 지원하는데 연간 300만 원까지 최장 5년 동안 혜택이 생깁니다. 인천시는 두 가지 대책에 대해 먼저 시 예산으로 감당하고 정부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5년차 385억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29년 이후에는 계속 그 사업비가,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이제 졸업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400억 정도로는 계속 유지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10입니다. 인천시의 이 같은 파격적인 주택 대책이 유인 효과를 거둬 기존의 출산 장려책처럼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이 14,8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2,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였고 평균 소득은 월 76만 6천 원, 평균 재산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복지부는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7개월째 이용자 수 1위를 유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IGA웍스는 유튜브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가 4,624만 6,84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 이어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4위, 구글 포털이 5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북한 군사교육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첫 군 인사교류인데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평양공항에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의 환송을 받는 인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교육 대표단이 평양공항에서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표단 구성이나 방문 목적,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일성 30주기 당일 대표단이 출발했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교류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의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사관학교와 국방대를 합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북러조약 체결 이후 북러 간 군 인사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라 본격적인 군사협력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러조약에는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민감한 군사협력의 본격적인 가동의 일환일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단이 가서 무엇을 할지 또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 거고요. 다만 군 최고위급이나 무기 개발에 직접 관여한 인사가 아닌 장교 재교육기관 인사가 방문한 만큼 협력 수준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대표단이 군사 분야에서 비중 있는 인사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가시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졌을 경우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외화벌이 핵심인 자국 내 노동자들을 모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관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렇게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북러 관계와 달리 북중 관계에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귀국하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 규모는 수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 중국 당국은 최근 북한에 이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순차적 귀국을 원하지만 중국은 비자가 만료되는 대로 한꺼번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혈맹을 강조하던 사이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어떤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이자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상이 어긋날 경우 북중 관계의 균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입해 경기도 고양시의 9개 광역교통 구축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2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외에도 장항, 삼송, 지축지구 등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수 전국 3위의 지자체인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국토부가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낙점됐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팬들의 충격과 배신감이 큽니다. 입장이 바뀐 데는 파격적인 조건과 한국 축구에 대한 책임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지난 5개월, 홍명보 감독은 새 사령탑 후보에 단골 손님으로 늘 언급됐습니다. 그때마다 홍 감독은 애둘러, 때론 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위치에서도 또 한번 아픔이 있었던 거였고 또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 사람들이 참 예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의 간곡한 설득 끝에 홍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했습니다. 협회는 2026년 월드컵과 이듬해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의 넉넉한 임기를 보장하고 유럽 코치 2명의 두둑한 연봉도 약속했습니다. 당당하게 이제는 동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 감독의 변심에는 한국 축구를 향한 책임감과 명예회복 욕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주변 설명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36번의 A매치를 뛴 전설. 지도자로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 땐 졸전, 또 이른바 의리 엔트리 논란 등으로 귀국길 여시 날아들 정도로 질타받았습니다. 홍 감독은 스스로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희망은 못 드리고 실망감만 들어가지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전무로 행정 경험을 쌓고 울산을 이끌고 K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한 지금 홍 감독은 상처와 아픔으로 마무리된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았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10년 만에 왜 든 건지 홍 감독은 수요일 광주전을 전후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발표 이후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여한 박주호 축구해설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밝힌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에 맞지 않았다는 요지인데 축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주호 축구해설위원이 유튜브 녹화 중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내정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설마. 전력강화위원으로 참여한 박 위원은 감독 선임 작업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되든 이 절차에 맞고 그다음에 이 게임 플랜에 맞는 분이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분이면은 그걸로 저는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래서 됐다 정도는 주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호야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저는 모르는데요.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 이 영상은 9일 오후 현재 조회수 160만을 넘으며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가 5명의 후보까지 추천하고 다음 과정은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위임했다는 것이고 홍명보 감독은 당시 10차 전력강화위 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박주호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어겼다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을 원했던 박 위원의 시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 HD는 성명을 내고 울산 팬들이 홍 감독과 멋지게 이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새로운 감독도 데려와 팬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로 뽑힌 기아의 최영우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위 맞대결에서 기아가 5대2로 앞선 6회. LG 배터리는 원아웃 2, 3루에서 김도영을 고의 사구로 거르고 최영우를 상대했는데 이 선택이 악수가 됐습니다. 최영우는 이상형의 낮은 슬라이더를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점수차를 7점으로 벌리는 만루포. 최용의 방망이는 1회부터 뜨거웠습니다. 중전 안타로 2루에 있던 김도영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3회에도 좌익수 쪽에 2루타를 쳐내는 등 5타수 3안타 5타점으로 후반기 첫 경기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LG랑 저희랑 하면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많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수차도 안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넘어가는 순간 좀 오늘 이기겠구나 좀 느꼈습니다. 기아는 나성범이 3안타 3타점, 김선빈이 2안타 2타점을 추가하며 11대 4로 승리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공동 2위가 된 LG와 두산의 4경기 반차로 도망갔습니다. SSG는 4대 4로 맞선 8회, 롯데의 송구 실책을 틈타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고명준의 안타와 최중훈의 희생타까지 이어지며 7대 4로 승리했습니다. 키움도 한화의 실책에 웃었습니다. 3대 2로 뒤진 8회, 본래 3개로 만든 만루 찬스에서 한화의 포구 실책과 송구 실책이 잇따르며 키움이 5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NC와 삼성의 대구 경기와 두산과 KT의 수원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보름여 앞둔 선수들은 저마다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이 땀에 젖은 훈련복을 벗어던지고 개폐회식 때 입을 단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단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단복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이거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개막을 보름 정도 앞두고 열린 결단식. 우리 선수들은 파리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로부터 세계선수권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포디움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꼭 포디움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메달이 하나가 아니라 3개이기 때문에
저희 남자 선수들 그리고 또 여자 선수들 모두 다 동반 메달 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개 종목에 우리 선수 144명이 파견되는데 4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양궁과 펜싱 같은 효자 종목을 앞세워 금메달 5개 이상을 겨냥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똑같이 자신 있는 모습 보여드릴 계획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올림픽에서 크게 화이팅 외치면서 즐거운 경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처럼 깜짝 메달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도쿄 때도 메달을 보고 간 게 아니었어가지고 이번 파리 때도 그냥 일단 제 할 것만 잘하고 안 다치게 결승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 있는 거는 올림픽 무대에 가서 참가한 16명 선수 중에 누구보다 즐기고 자신은 있습니다. 결단식을 마친 우리 선수단은 12일 배드민턴과 사격을 시작으로 각 종목 일정에 맞춰 격전지 파리로 향합니다. 황수영 화이팅!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YTN 김영수입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와 협회장 공석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회원단체 모든 권리와 권한이 즉시 정지되고 임원 전원은 해임됩니다. 이와 관련해 테니스협회 측은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서울에는 비가 약하게 오고 있지만 강한 비구름대는 충청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무려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 자동차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고요. 도로 침수나 또 하수구가 역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1시간에 70mm 이상이 오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전북 그리고 경북에는 호우주의보가, 특히 충남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도 산사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다시 한번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비가 점차 그치면서 다시 더워지겠고요. 이후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YTN은 관련 속보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